사마 줄거리. 어린 해럴드가 병으로 죽고 동생을 자식처럼 돌보던 매기는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기지만 그녀는 점차 여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 클리어리 일가는 박봉에도 성실하게 드로이다 농장 일을 잘 꾸려가고 메리카스는 조카 매기에게 렐프 신부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녀의 72세 생일을 전례 없이 성대하게 치르고 난 그날 밤 메리카스는 렐프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한 뒤 자신의 전 재산을 카톨릭 교회에 기부하고 그 관리를 렐프 신부에게 맡긴다는 유서를 렐프에게 전달하고 죽음에 이른다. 렐프 신부가 안채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선 것은 새벽 4시였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패디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나 메리카슨의 썩은 시체를 생각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의 상념과는 반대로 대지는 아름다웠고 순수했다. 인간들의 일에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았다. 결국은 인간이 대지를 지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렐프 신부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의 모든 창문은 환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스미스 부인과 2명의 하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담쟁이 동굴 사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다. 순간 렐프 신부는 늙은 거미가 다시 살아났나 하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기였다. 그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그녀는 승마 구두를 신고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아주 발랄한 모습이었다. 난 또 누군가 했지. 깜짝 놀랐는데 매기였구나. 신부님,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단지 집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죄가 되나요? 죄가 될 것은 없어.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위선이지. 매기, 나도 물론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는 싫어. 그녀는 결코 좋은 여자는 아니었어. 그러나 나는 누구나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너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지. 신부님, 피곤해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단다. 하지만 난 저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말 한 장을 채워주면 날이 밝을 때까지 나와 함께 말을 타겠니? 매기의 손이 렐프의 소매에 닿는가 싶더니 금방 떨어졌다. 저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차에 가서 신부복을 갈아입고 올 테니 기다려. 그럼 전 마구간으로 갈게요. 렐프 신부가 밤생말에 올라타며 생각했다. 나는 너를 배반했구나, 매기야. 너는 정말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란다. 그래서 나의 야심의 발자국이 너를 짓밟아 버렸나 보다. 잿빛 장미들. 매기야, 이 장미들로부터 멀리 가버리자. 날이 밝으면 집이 장미와 인간들로 가득 차고 말 거야. 렐프 신부는 말의 옆구리를 힘껏 차더니 매기보다 한 발 앞서 잔디 위를 달려 냇가로 치달았다. 그는 자신을 도무지 억제할 수가 없었다. 우선 이 막연한 상념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다. 당장 패디의 얼굴과 직면해야 하며 그리고 그의 혐오와 등을 돌리는 외면들이 눈에 선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그는 드로이다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는 영원히 매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대주교의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 것이다. 길리에 머물며 매기가 더 성숙해져 남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보느니보다는 출세해서 이곳을 떠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안 보면 잊게 되는 법이니까. 신부님, 천천히 달리세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안 들리세요. 이것은 렐프 신부를 현실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소환장이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을 잡아당겨 멈춰야만 했다. 신부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녀의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난 너를 팔아버렸어. 1300만 파운드에 팔아버린 거야. 저를 팔다니요. 비유지. 상관없어. 다시 이렇게 가까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리 다가와서 앉거라. 고모를 추도하는 동안에요. 꼭 그래야만 하나요? 추모하는 기간에라도. 그런 뜻이 아니란다. 제가 커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떠나게 된다는 뜻이야. 마침내 냉엄한 현실에 부딪혔다. 맥이, 제발 한숨이나 신음은 토해내지 말아다오. 언제 떠나세요? 며칠 후가 되겠지. 프랭크 오빠가 떠났을 때보다 더 참기 어려운 일이 되겠군요. 그렇겠지. 나 역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야. 맥이, 넌 가족들이 있어서 위안이 되겠지만 내게는 아무도 없단다. 아니에요. 신부님에게는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이제 맥이도 많이 컸구나. 끈질긴 것은 여자가 소유하는 무기인가 보다. 그녀는 4km를 조금 넘게 달려왔지만 묻고 싶은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부님, 마국간에서 잿빛 장미라는 말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맥이, 태어날 권리가 없는 상념의 죽음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니? 태어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하찮은 생각이라도 태어날 권리는 있는 법이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의도를 짐작하고 있구나. 네,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남편을 얻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니? 아니요. 그렇지만 아기를 갖게 되면 아기에게 아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빠가 없는 아기는 불행하죠. 맥이는 무지하기는 했지만 도덕심은 매우 강한 여자라고 신부는 생각했다. 맥이, 넌 말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맥이는 이 말을 듣고 입을 열려다가 고개를 옆으로 흔들며 눈물을 떨구었다. 맥이, 그게 다 성장하는 과정이란다. 이제 숙녀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고 살기에 바빠 내 생각을 하지 않겠지. 지금 나 때문에 고민하는 이 시절도 성장기의 한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고. 그러니 날 절대로 낭만적인 대상으로는 생각지는 말아라. 난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널 돌봐줄 수가 절대로 없단다. 내 말 알아듣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널 사랑하는 것도 남자로서가 아닌 신부로서 사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나는 곧 떠나게 되고 나에 대한 꿈은 사라지겠지만 말이야. 신부님에 대한 꿈으로 제 머리를 채우지는 않겠어요. 신부님은 성직자시니까요. 나는 나의 직업을 잘못했겠다고는 생각지 않아. 그것은 어떤 인간도, 심지어는 맥이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잘 알고 있어요.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힘을 느끼게 해요. 맥이는 화제를 바꾸었다. 신부님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돼요. 프랭크 오빠에 이어 신부님도 떠나시고 해롤드는 죽었으니 체념하지만 오빠와 신부님은 어디엔가 살아계실 테니 항상 걱정을 하며 살아갈 테죠. 나도 마찬가지란다, 맥이야. 프랭크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아요. 프랭크는 우릴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면 신부님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야, 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맥이를 잊을 수가 없어. 렐프 신부는 몸을 일으키며 맥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맥이, 이게 우리의 작별 인사가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단둘이 있을 기회는 오지 않겠지. 신부님이 만약 성직자가 아니라면 저와 결혼하셨을까요? 맥이,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렐프라고 불러다오. 그것은 그녀의 물음에 충분한 답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가볍게 껴안으려고 고개를 굽힌 찰나 맥이의 발돋움으로 인해 난생 처음 애인으로서의 키스를 하게 되었지만 그의 자제심은 이를 물리치게 할 수 있었다. 맥이,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맥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그녀의 말을 타고 렐프가 오기를 기다렸다. 렐프 신부의 말은 옳았다. 1년 중 이맘때쯤이면 드로이다는 장미꽃으로 온통 뒤덮여서 집은 그 속에 파묻힐 지경이었다. 그날 아침 8시쯤에는 정원에 장미가 한 송이도 남지 않았다. 덤불에서 마지막 장미꽃을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조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커피와 버터를 바른 새로 구운 빵으로 가벼운 아침 식사가 작은 식당에 차려졌다. 메리 카슨이 지하 묘지에 안치된 다음에 보다 알찬 식사가 큰 식당에서 제공되어 먼 거리를 와서 귀가하려고 떠나는 조객들을 대비시킬 것이다. 벌써 길리에서의 조문이 모든 조객들 사이로 퍼져갔다. 그들은 대부분 간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뒤에서는 조소하며 떠들어댔다.
이제 우리는 신부님을 보기 힘들게 되었군요. 카미클 양이 야유조로 말을 걸어왔다. 레이스가 없는 긴 흰옷과 검은 제이의 은 십자가를 찬 그는 여지껏 그날 아침보다 더 생소하고 그토록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 보였던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영혼은 멀리서 돌아다니는데 몸만 참석을 한 것 같았다. 렐프 신부는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다. 카미클 양, 하느님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라고 말하더니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러 그곳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유언장에 대해서 조금 후에 있을 패디와의 대면과 패디의 격분을 보아야만 될 두려움과 패디의 분노와 경멸에 대한 상상으로 꽉 차 있는 듯했다. 그는 미사를 올리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혼 미사를 올리는 방에는 장미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장황한 미사 여구는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메리 카슨 부인은 이 지방의 대들보였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주셨던 분이니까요. 그 순간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신부가 카슨 부인의 죽음을 비통한 심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했고 또 몇 사람은 신부가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임종 씨의 고인은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서 멍에를 덜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생을 바라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영원한 축복과 보답이 고인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께 기도합시다. 패디의 아들들이 부랴부랴 만든 관에는 장미가 둘러싸여 있어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수레를 끄는 가운데 조객들이 묘지로 따라갔다. 시체가 썩는 냄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묘지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었다. 조객들이 대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해리 변호사는 패디와 그 가족들과 렐프 신부, 스미스 부인과 두 하녀를 응접실로 불러들였다. 조객들은 아무도 귀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서가 낭독된 뒤에 패디가 지을 표정이 궁금했고 그 표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패디의 편이었다. 마음이 착한 패디는 죽은 누님을 위해서 많이 울었다. 한편 피인은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는 양 담담한 표정이었다. 패디, 이 유언에 이 일을 제기해야 마땅합니다. 이 일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리 변호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고 나더니 붕괴한 목소리로 충고했다. 심술궂은 할망구. 스미스 부인이 패디를 돌아보며 말했다. 물론 그녀가 신부를 좋아하긴 했었지만 그녀는 클리어린의 사람들을 더 좋아했다. 그녀의 쓸쓸한 생활을 그 아이들이 즐겁게 채워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패디는 고개를 저었다. 해리, 그건 안 돼. 재산은 누님의 것이야. 그 자신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것이야.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으니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겠지. 하긴 좀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나야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아. 그러니 오히려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 난 이 드로이다 목장 같은 막대한 재산을 책임지기도 벅차지. 패디, 참으로 답답하군요. 이 드로이다는 카슨 부인의 재산 중에 아주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고인은 100개나 되는 회사의 대주주란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녀 한 사람의 재산이 호주 전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아요. 무려 1,300만 파운드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알아듣겠어요. 1,300만 파운드. 패디는 그 액수에 놀라 말을 더듬거렸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도 없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숫자를 발음한다고 생각했다. 해리, 그러니까 더 생각할 필요도 없지. 난 그런 많은 재산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 아니, 책임이라니. 패디,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이 필요 없어요. 그런 돈은 그냥 굴러가게 된다니까요. 당신은 땀 흘려 수확할 필요도 없고 양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위해 일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제발 이의 신청을 내도록 해요. 전국에서 제일 능력 있는 변호사를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할 때까지 싸워야 해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어요. 해리 변호사가 열심히 설득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만 괜찮다면 나는 누님의 1300만 파운드를 포기할 텐데. 패디는 보부와 잭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드로이다에 살 수 있다고 유언에 명기되어 있죠. 보부가 물었다. 그래, 나의 손자 중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살고 있다면 아무도 너희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다면 더 바랄 것도 없잖아, 잭. 그만하면 충분해요. 잭이 보부의 말에 동의했다. 렐프 신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자기에 대한 분노와 멸시는 전혀 없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짐을 덜어주어 고맙다고 하는 판이었다. 피유와 매기는 어떻게 생각하죠? 패디, 여자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죠. 초조한 나머지 렐프 신부가 앞으로 나섰다. 피, 당신도 의견이 있으면 말해봐요. 난 당신의 결정에 따를 뿐이에요. 매기, 너는 어떠냐? 전 고모님의 1300만 파운드 따위는 전혀 갖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눈을 렐프 신부에게 고정시킨 채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의견이 정리되자 패디는 해리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해리, 이제 결정을 보았어. 우리 식구들 중 누구도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군. 교회가 누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실을 환영해. 그게 무슨 말이야, 패디. 당신들은 지금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 해리. 난 누님에게 감사하고 있어. 누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나는 뉴질랜드에서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을 거야. 패디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일이 끝나자 패디는 응접실 앞에서 모든 조객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렐프 신부에게 손을 내밀었다. 신부님, 우리가 언짢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누님은 조금 성질이 개팍했지요. 그분은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했고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재산은 제 것이 아니죠. 신부님은 누님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잘해주셨고 참 친절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어요. 죄책감과 무거운 짐이 렐프 신부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패디의 정직한 손을 선뜻 잡지는 않았으나 추기경이 될 그의 두뇌가 그에게 명령했다. 패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가정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렐프 신부는 다시 드로이다 목장에 들르지 않고 그 주일에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 짐을 꾸리며 몇몇 카톨릭 가정을 방문했지만 드로이다에는 오지 않았다. 렐프의 후임으로 웨일즈 출신의 와트킨 토마스 신부가 와서 길리 교구를 맡게 되었고 렐프 드 브리카사르 신부는 크로니다크 대주교의 수석 비서로 전근되었다. 그리고 렐프 신부의 밑에는 2명의 비서가 따로 있었으며 일도 고되지 않았다. 카슨 부인의 재산 소재와 액수, 규모와 운영되는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유권을 교회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호주 정부 당국과 연락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임무였다. 제3부 패디 1929년에서 1932년 대주교의 호출 새해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카슨 부인이 쓰던 저택으로 이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거대한 저택은 으리으리하기만 했지 전기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파리들로 들끓었다. 그러나 한여름에는 두꺼운 벽 때문에 밖의 기온보다 거의 20도나 낮았다. 게다가 저택의 지붕으로 뻗어있는 느티나무의 위력이 뜨거운 태양열을 감소시켰다. 목욕탕은 호화판이었다. 부엌 옆방에 큰 난로를 장치해 그곳에서 데운 물이 탱크로 연결되어 겨우내 더운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물론 목욕물은 순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었다. 베란다도 그랬지만 모든 표면이 물을 자동적으로 빨아들이게끔 되어 있었다. 길리의 시민들은 이런 시설을 몹시 부러워했다. 렐프 신부는 12월이 되자 패디 앞으로 5,000파운드짜리 수표를 보내주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난 뒤 놀라면서 수표를 피이에게 보였다. 내 평생 이제까지 번 것보다 더 많은 거야.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죠, 패디? 마침내 돈이 들어오긴 했군요. 1,300만 파운드는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은 실감이 나는군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피이가 눈을 반짝거리며 물어왔다. 쓰는 거야. 애들에게도 옷을 몇 벌씩 사주고 당신도 옷을 해입도록 해요. 나는 쓸 때가 영 생각이 안 나는데. 패디가 소박하게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쓸 곳을 한참 생각해 봐야겠어요. 참, 내가 갑자기 바보가 되었나. 왜 이러지?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식탁에서 일어나 매기를 불렀다. 매기, 나하고 저택이나 한번 가보자꾸나. 카슨 부인의 장례식을 치른 지도 3주일이 지났지만 패디가 자주 들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족들 모두가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무척이나 꺼려했다. 피이는 매기와 함께 스미스 부인을 비롯해 2명의 하녀를 데리고 저택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피이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생기가 돌고 있었으나 매기는 엄청나게 큰 저택의 모습에 어리벙벙할 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카슨 고모는 무척이나 잘 차려놓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슨 부인은 멋을 전혀 모르는 생맹이었던 것 같았다. 피이는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끌었다. 이 방은 응접실로 쓰는 홀 다음으로 가장 큰 방이었다. 사방에 호화스러운 가구가 있었고 커튼은 갈색으로 우중충했지만 카펫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하부슨 카펫이었고 샹들리에는 무려 6피트나 되었다. 스미스 부인은 대단하군요. 이토록 큰 방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다니. 이 방은 다시 꾸며질 테니 그때는 좀 더 잘 정돈하고 살펴주어요. 누구라도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정도로요. 피이는 꿈을 꾸듯이 읊조렸다.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고 카슨 부인이 사물을 보던 의자에 앉아 전화를 걸었다. 매기와 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해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일을 맡아볼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일렀다. 전화를 마친 즉시 피이는 직접 갈색의 커튼을 불살라버렸다. 우리는 저런 것은 필요 없어. 맞아요, 어머니. 매기도 시원하다는 듯이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이 방 안에는 커튼을 치지 않고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게 할 테야. 베란다가 넓고 기니까 커튼은 필요 없어. 밖에서도 이 방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1월에 접어들자 모든 수리가 일단락되었다. 이 소식은 길리의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모든 사람들은 파티 석상에서 피이와 매기가 드로이다 목장의 저택을 궁전처럼 꾸몄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은 결국 이 거실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다. 누구나 정다운 사람끼리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밝은 분위기의 소파들이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서 놓여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피이의 할머니의 초상화가 걸렸고 맞은편에는 매기 카슨의 초상화가 걸렸다. 초상화 속의 카슨 부인은 마치 빅토리아 여왕의 젊은 시절 같았다. 닭장은 넓고 닭도 꽤 많이 있었다. 저택으로 이사하기 사흘 전이었다. 매기는 이 둥우리 저 둥우리에 손을 넣어 보았지만 요사이 닭은 알을 잘 낳지 못하고 있었다. 고작해야 15개밖에 꺼낼 수가 없었다. 솔직한 말인데 이 한심한 것들아. 암탉 42마리가 겨우 15개가 뭐람. 너희들한테 경고하는데 앞으로도 자꾸 이러면 털을 뽑아 기름에다 목욕시킬 줄 알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알을 싸가지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달려왔다. 피이는 그때 스미스 위클리라는 잡지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손이 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매기가 물어보자 피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호곡만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눈빛은 극심한 고통을 느껴 약간 흐릿해져 있었다. 곧 기절할 것만 같았다. 아빠, 아빠. 매기는 놀라 고함을 쳤다. 매기의 급한 목소리를 들은 패디가 즉시 방으로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보보와 잭 그리고 휴이와 스튜어드가 들어왔다. 매기는 말도 못한 채 어머니 쪽을 가리켰다. 여보, 무슨 일이야? 패디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애정어린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피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늙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여기를 좀 보세요. 피이는 아래쪽에 있는 기사를 손으로 가리켰다. 스튜어드가 어머니의 뒤로 와서 그의 손을 가볍게 피이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신문 기사를 읽기도 전에 패디의 눈과 스튜어드의 눈이 마주쳤다.
스튜어드의 눈은 피이를 닮았는데도 옛날 프랭크에게서 느끼던 감정과는 다른 것을 느끼게 했다. 피이에 대한 스튜어드의 사랑이 서로의 유대를 공고히 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패디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으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리고 서글픈 표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곤투 선수에게 무기징역이 언도되다였다. 프랭크 암스트롱 클리어리는 지난 7월에 로널드 앨버트 커밍씨를 살해한 혐의로 굴번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배시모는 단 10분 만에 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술집에서 커밍씨와 프랭크가 심한 언쟁을 벌인 데서 비롯되었다. 그날 밤 굴번 경찰서의 톰 버나모 형사주임은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는데 호텔 뒤쪽에서 프랭크는 정신을 잃은 커밍씨를 발로 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프랭크의 주먹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체포할 당시 그는 취했으나 정신은 멀쩡했다고 한다. 처음에 프랭크는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다음날 커밍씨가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변호사 아서 화이트 씨는 피고가 약간 정신 이상이었다고 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정신과 의사 4명의 검진 결과는 정신 이상이라고 할 만한 중환자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살인죄가 성립되어 검사는 교수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젊은 나이와 정신 상태를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참작해 종신형에 처한다고 논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 중노동을 선고했고 강력범만을 수용하는 굴번 감옥에 투옥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프랭크 클리어리는 다음과 같이 조용히 대답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만은 알려지지 않는 게 소원입니다. 패디는 기사를 다 읽고 나자 발행 날짜를 보기 위해 첫 페이지를 펼쳐보았는데 그것은 1925년 12월 6일 간행된 낡은 잡지였다. 어휴,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군. 패디가 힘없이 말했다. 아무도 패디의 말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제발 어머니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군요. 가엾은 자식, 가엾은 프랭크. 피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패디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피이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무릎을 흔들었다. 여보, 짐을 꾸려 프랭크에게 면회를 가도록 합시다. 패디가 말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너무나도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괴로워하는 심정이 가득 담긴 음성이었다. 그 애는 날 보면 자살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아, 여보, 난 그 애를 잘 알잖아요. 그 애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예요. 치욕은 혼자서 감당할 아이죠. 지금 신문기사에서 보셨잖아요. 패디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프랭크 때문이 아니라 피이를 위해서였다. 그놈은 항상 집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웠고 자기와 피이 사이를 회방 놓던 말썽꾸러기였으며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지 않았던가. 그래도 피이가 프랭크에게 갖는 애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었다. 피이, 여보, 그 애와 만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지 않다면 만나지 않기로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난 그 애가 잘 있는지 궁금해. 그 애를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봅시다. 가만히 있자. 렐프 신부에게 편지를 내서 프랭크를 찾아달라고 부탁할까. 그게 좋겠어요. 다만 그가 투옥된 것을 집에서는 모르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채 해야 그 애가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피이는 다시 집 내부 장식에 열중했다. 아마 프랭크의 일로 인한 고통을 잊으려는 육체적인 학대 같았다. 그것은 감정이 없는 표정으로 돌아간 그녀의 얼굴이 잘 대변해주고 있었다. 프랭크의 사건은 전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사랑했다. 프랭크의 일로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지자 그들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다. 전에 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태도로 어머니를 대했고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회의도 했다. 아무도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아들 때문에 더욱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약속과 다짐을 했다. 패디를 주축으로 하던 생활이 피이에게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다. 패디가 진주 목걸이를 사서 피이에게 주었지만
그녀는 담담히 감사하다는 인사말 정도로 그쳤다. 기쁨과는 이별한 모양이었다. 그것을 보는 자식들도 가슴이 아팠다. 저택으로 이사하는 일이 없었으면 매기는 너무나 큰 슬픔에 쌓였을 것이지만 어머니를 대신해서 스미스 부인과 두 하녀들을 데리고 집안일을 맡게 되어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매기는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고는 슬픔을 느꼈지만 종류가 다른 것이었다. 아들들과는 다른. 그녀는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편애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때 했었다. 자식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가려 각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저택의 생활은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달랐다. 각기 개개인의 침실을 사용하는 것도 그랬고 여자들의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들은 빨래, 청소, 식사 준비만 하면 좋겠다. 패디는 렐프 신부와 계속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메리의 재산은 1년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약 400만 파운드나 됩니다. 마이카 주식회사는 거의 당신 누님의 개인 기업체나 마찬가지였고 그 밖의 자산을 강철과 선박, 광산에 투입한 덕택으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보내드리는 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드루이다 목장에서 나오는 이익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 마이카 주식회사의 재산을 축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드루이다 목장의 것입니다. 다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목장의 장부를 현대식으로 바꾸고 목장을 감독할 때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명세서에 꼬박꼬박 기입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렐프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이 편지가 온 날 패디는 아름답게 장식된 응접실에서 가족회의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금태 안경 속에서 눈을 껌뻑이며 피우던 파이프를 워터포드제 잿더리 위에 걸쳐 놓았다. 야, 푹신푹신하구나. 이게 다 너의 어머니 덕이지 뭐냐. 그렇지 않니? 그는 아들들의 동의를 구했다. 자식들은 모두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피이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보였다. 드디어 패디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제서야 렐프 신부는 모든 재산을 파악한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퍽 관대한 배당을 해주었단다. 내 이름으로는 은행에 7,000파운드를 예금했고 우리 식구 각 개인마다 2,000파운드씩이나 구자를 터놓았다는구나. 나는 지배인이라는 명목으로 4,000파운드씩 지급되고 부부는 부지배인으로 3,000파운드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제과 휴이, 스튜어드는 각각 2,000파운드씩 지급받게 되었지. 그리고 꼬마들은 좀 더 크면 더 받기로 하고 우선은 1,000파운드씩 지급이 된단다. 아이들이 크면 이곳에서 일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른에 준한 연금을 받게 되고 짐조와 패시는 12살이 되면 시드니에 있는 리버뷰 대학의 기숙사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비용은 목장의 경상비로 간주되지. 또 너의 어머니와 매기는 각기 2,000파운드씩 지급이 되며 우리가 이 저택을 관리하면서 사는 경비가 무려 1년에 5,000파운드로 책정되어 있구나. 아주 후한 처사지. 이것이 그의 누님이 경영하던 재산에 대한 명목이었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돌아온 막대한 재산을 마음속으로 음미하느라고 잠시 말문이 막혀 있었다. 여보, 우리가 그 돈을 반이나 쓸 수 있겠어요. 쓸 곳도 가르쳐달라고 해야겠어요. 피이가 더듬거렸다. 나는 알고 있으니 당신은 염려 말아요. 하여튼 돈 걱정을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 좋으냐. 이제 엄마와 매기는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당신이 나보다 계산이 빠르지. 해리고 변호사의 말대로 당신을 드루이다 목장의 격리부장으로 취임시켜야겠어. 숫자는 복잡하지.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군. 당신은 계속 바쁘게 됐어. 패디의 말에 매기는 나도 빨래하고 요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피이는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프랭크의 소식을 안 후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다. 여보, 나도 그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히 나도 이 드루이다 목장의 일부라는 실감이 날 거예요. 피, 그렇게 될 거야. 보부에게 운전을 배우도록 해요. 롤스로이스를 운전해야 변호사도 찾아가고 은행에 예금하러 갈 것이 아니겠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도해지로부터 떨어진 곳이라 운전은 할 수 있어야 해요.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없었구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패디. 그리고 매기도 할 일이 있지. 매기는 양말과 바늘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어머니가 바쁘실 테니 집안이나 돌보라는 말이겠지 하면서 화가 난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난 내가 돈 많은 집의 딸들처럼 게으르고 속물적인 처녀가 되는 것이 싫단다. 난 너를 완전한 일꾼으로 고용할 참이야. 넌 목장을 돌아다니면서 말들을 살피도록 해라. 어느 말이 일하고 어느 말이 빈둥거리는가를 말이다. 털 깎는 시기와 새끼를 낳는 시기에는 모든 말을 동원시키도록 해야 한다. 제기 너에게 개를 부리는 법과 회초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게다. 아무래도 너는 말갈량이 기질이 사라지지 않은 푸처녀이니 밖의 일이 더 어울릴 거야. 패디는 농담도 섞어가며 시종 부드럽게 말했다. 매기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온몸을 휩싸고 있었다. 아빠를 의심한 것이 못내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아빠, 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스튜어드가 조용히 물었다. 사내 녀석이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볼 수가 없고 또 내가 원치도 않겠지. 어쨌든 목장에 나와 일하도록 해라. 알겠어요, 아버지. 그는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는 어머니 쪽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이와 매기는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피이가 장부 정리를 배우는 동안 매기는 개들을 모는 법을 배웠다. 단지 래프 신부가 이 목장을 방문하지 않는 사실만을 제외하면 매기는 정말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밖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기가 늘 바라던 일이었다. 그러나 말을 타고 이 목장에서 저 목장으로 돌아다니면 예전에 래프 신부와의 추억이 생각나 아픈 감정이 삭트는 것이었다. 그가 키스해 주었던 기억은 꿈속에서도 수천 번이나 재음미할 정도였다. 그러나 기억이란 어디까지나 기억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그때의 기분을 느끼려 해도 실제의 가문과 감촉은 소생되지 않았다. 래프 신부가 감옥으로 찾아가 프랭크를 만났다는 편지가 왔을 때 매기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프랭크의 일을 핑계대서라도 한 번쯤은 올 수 있으리라 짐작했었는데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만 것이다. 래프 신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필체로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프랭크가 정신병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애쓰나 실패했다고 얼버무려 버렸다. 사회에 끼친 재가를 감수하고 있다는 말은 프랭크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 쓴 의도가 엿보였다. 프랭크의 소식을 아는 가족은 아무도 없다고 확인시켰다는 대목은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다. 프랭크는 그 말을 듣고 다소 안심했다고도 쓰여 있었다. 그는 이렇듯 세심하게 편지를 보내주었다. 패디가 래프 신부가 타던 밤새 간말을 팔겠다고 했다. 아무도 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말이 워낙 사나웠다. 아빠,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만약에 래프 신부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신 분인데 오셨다가 그 말이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매기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패디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매기를 바라다 보았다. 매기, 신부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그래도 혹시 오실지 알아요. 이렇게 덤빌 때에 매기의 눈은 피이를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상처를 받은 딸에게 이중적으로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매기야, 잘 알았다. 그 밤색 말도 내가 타도록 해라. 자주 번갈아 타서 말에 살을 빼도록 해야 한다. 드루이다 목장에 돼지처럼 살이 찐 말이 있었다는 것은 수치가 되지 않겠니? 내 말 알겠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매기는 래프가 타던 말과 자기의 검은 말을 번갈아 탔다. 드루이다의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다. 공교롭게도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구나. 매기의 뒤를 쫓아온 패디가 말고삐를 당기며 나란히 섰다. 잘 됐어요, 아빠. 그런데 저쪽에도 비가 안 오죠. 여기보다도 심하구나. 마던킹이 많은 캥거루를 잡았지만 잡아도 줄어들지 않으니. 매기는 아버지가 자애롭고 착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단둘이 있게 된 이런 기회에 한 가지 의문을 풀고 싶어졌다.
아빠, 왜 렐프 신부님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을까요? 아마 바쁘시니까 그럴 거야. 하지만 신부들도 휴일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분은 드로이다 목장을 사랑했던 분이니까 여기서 휴일을 보내고 싶으실 텐데. 렐프 신부는 현명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지. 드로이다 목장은 그에게 있어 기억 속의 한 파편에 불과하단다. 혹 그가 다시 돌아와도 과거와 같은 기쁨을 맞이하기는 힘들 거야. 신부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잊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만약 잊었다면 그렇게 자주 편지를 쓰겠니? 그리고 우리의 안부도 묻고 그러겠니? 패디의 얼굴에는 동정하는 빛이 아련히 어른거렸다. 그가 여기에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초대하거나 오라고 하지 않지. 아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패디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자신이 흙탕물로 빠져드는 듯했다. 맥이야,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신부님에게 애틋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좋지 못하단다. 이제 너도 그 점을 알아야만 한다. 너는 이제까지 내 자신의 비밀을 잘 지켜왔어. 나 이외에 어떤 사람도 그런 비밀을 알 수 없을걸. 난 내가 질문하는 표정을 보고 알았지만 너는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해. 렐프드 브리카사르 신부는 신부 선서를 마친 사람이야. 그는 절대로 그 선서를 버리지 않아. 너는 어렸을 때 기여해 준 것을 렐프 신부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는 성인이었고 너는 어린 소녀였어. 렐프 신부가 내게 한 행동은 성인이 소녀를 기여해 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단다. 그뿐인 거야. 매기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표정조차 변화가 없는 것을 지켜보니 피에와 너무도 닮았다.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매기는 단호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분은 성직을 포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제가 그분과 의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패디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매기,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건데. 메리 고모가 조금만 일찍 세상을 떠났어도 시드니의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교육을 받지 못한 바람에 세상 일을 몰라서 하는 말이란다. 패디의 음성은 온화하면서도 엄했다. 엄하게 다루어야만 딸의 환상을 지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맥이야, 렐프드 브리카사르 신부는 성직자야. 그는 성직을 버릴 수 없어. 그가 한 선서는 너무 경건하고 신성해서 어길 수 없단다. 절대로 그는 파괴하지 않을 거야. 이제 알아듣겠니? 이 순간부터 너는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알겠지? 매기는 집에 다다르자 아무 말 없이 마구간으로 향했다. 패디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이나 아닌가 걱정했다. 젠장, 남녀관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군 하고 중얼거렸다. 차를 마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대주교는 생각했다. 이름이 프랑스식인데 조상이 프랑스 계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팔 대주교가 물었다. 그것은 노르만 계통의 이름입니다. 매우 전통 있는 가문으로 백작의 지위를 가졌던 라놀프 드 브리카사르의 직계 후손입니다. 크로멜이 정권을 잡은 후에 카톨릭을 고수하는 우리의 재산과 지위를 박탈했답니다. 지금껏 회복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형은 더비에서 말을 사육하고 훈련시키며 살고 있고 차남인 저는 신부가 되는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 가문에서는 항상 차남으로 하여금 신부가 되게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었고 저는 그 이름과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년의 역사가 그 이름의 뒤를 따라다니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렐프라는 이름은 라놀프를 줄임말입니다. 이제 떠나려 하니 자네가 몹시 그리워지겠는데 크로니 다크 대주교가 빵에 잼을 바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새로 부임하시는 대주교님을 좋아하게 된다면 떠나시는 대주교님이 소원해하실 거고 여하튼 저는 대주교님이 떠나시는 것은 소원하지만 파팔 대주교님을 보좌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파팔 대주교는 말을 매우 잘한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렐프는 입을 다물고 찻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드로이다를 떠난 후에도 그곳에 가고 싶은 욕망이 치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그는 교회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끝없는 기도를 올렸다. 그는 매기를 포옹하고 키스해 준 것은 어린 소녀에게 해준 보살핌이었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짐일 뿐 고통을 없애지는 못했다. 이름 모를 고통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 렐프 신부는 그것이 절대로 한 인간이나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통은 아니라고 간주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그러한 고통이 되어갔다. 내면에서 울부짖고 있는 진한 고통이었다. 매기, 매기, 매기. 매기의 환상을 쫓던 렐프 신부는 파팔대주교의 눈초리가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실로 되돌아와 예의 엷은 미소를 머금었다. 격심한 경제공황으로 렐프 신부가 책임지고 있는 그 재산에도 타격이 오지 않을까요? 걱정스럽다는 듯이 파팔대주교가 물었다. 아직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마이카 주식회사는 불경기 같은 것에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카슨 부인의 투자는 거의 강철 계통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흉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기가 부동산에 투자할 적절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목장이나 농장뿐만 아니라 가옥이나 건물도 헐값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런 헐값이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번 공황도 삽시간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꽤 현명한 생각이군. 파팔대주교는 교황청이 이 젊은 신부를 눈여겨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밀려드는 불행의 씨앗들. 1930년에 접어들자 드로이다 목장에도 공황의 바람이 스며들었다. 사실 드로이다뿐만 아니라 전 호주 대륙이 공황의 쓰라림을 겪고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 심지어는 일꾼을 부리던 사람이 월급을 주기는커녕 자신이 일자리를 구해야 할 지경이었다. 도시에는 굶주린 부녀자와 어린애, 노인들이 줄지어 서서 당국과 자선단체에서 주는 급식을 받았다. 곡물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패디는 각 창고마다 가득 식량을 저장했다. 팔려고 해야 살 사람이 없었다. 드로이다 목장을 통과하는 방랑객이나 거린들은 배낭에다 가득가득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 그의 겨울에는 폭풍이 심해 건조한 폭풍과 습기를 머금은 폭풍이 불어닥쳤다. 그런데다 봄과 여름에는 큰 장마를 동반했다. 비가 몹시 쏟아져 드로이다 목장의 풀과 목초는 풍성하게 자라 높은 키를 자랑했다. 그해 8월이었다. 패디는 혼자서 들판에 나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거센 폭풍들이 몰아닥쳤다. 그는 말에서 내려 말을 근처 나무 밑에 앉혀놓고 자신도 느티나무 밑에 앉아 폭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가공할 폭풍이었다. 양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고 개들도 공포에 떨면서 패디의 곁에 앉아 있었다. 패디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기도를 드렸다. 갑자기 파란 불빛이 번쩍하며 눈을 감고 있는 패디의 눈꺼풀을 뚫고 온 누리를 밝게 했다.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폭발하는 듯한 천둥 소리에 다시 뒤로 넘어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느티나무 밑에서 파란 불이 번쩍였다. 그가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불이 모든 것에 옮겨 붙었다. 모든 것이 마른 종이처럼 홀홀 타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 있던 나무들도 타는 바람에 말이 포효했고 패디는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대로 나무에 묶인 채 타죽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말에게로 가는 길을 생각하는 중에 큰 별똥 같은 것이 그의 머리를 그을렸다. 개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이었다. 패디는 이것이 그의 종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지옥의 불길로부터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불똥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다. 패디의 피부는 그을기 시작했고 그 위에 다시 벼락이 내리쳐 그의 머리 형태를 없애버렸다. 그의 이 같은 죽음은 매우 처참한 일이었다. 그가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지르면서도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 그의 아내 피이를 부르고 있었다. 피이는 훈훈한 벽난로 곁에서 환한 조명을 받으며 따끈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드로이다 사람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저택으로 거의 돌아왔다. 4시경이 되자 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잭과 보브는 심호흡을 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왔다. 아니, 저것 봐. 보브가 서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택에 연결된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연기의 장막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런, 야단났는데. 잭은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불이에요. 불이 났어요. 불이.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연 실색해서 모두 잭을 쳐다보았다. 여기는 드로이다 목장입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조금 후에 길리에서 소방대원들이 올 것이다. 남자들은 말을 타고 달려나갔다. 바라크로부터 목동들이 모두 줄지어 뛰어나왔고 스미스 부인은 창고에서 부대를 들고 나왔다. 불이 저쪽 문 쪽으로 번져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와 매기도 바지로 갈아입고는 창고로 달려갔다. 미니에 여기 창고가 있으니 창고를 열고 맥주와 럼주를 있는 대로 가져와요. 축축한 빵을 만들어야겠어요. 아주머니, 저희들에게도 말을 주세요. 부대도 몇 개 하고요. 방랑객들도 말을 타고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다. 저택의 앞마당에 많은 차가 몰려와서 정차해 있었고 길리로부터 계속 차가 밀려들고 있었다. 불길이 어느 정도이던가요? 마던킹 씨가 보부에게 물었다. 너무 커서 영 잡을 수가 없어요. 불길의 폭이 8km가량 되고 말보다 빠른 속도로 바람을 타고 이리로 전진해 오고 있어요. 이 저택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화재에는 전문이라네. 아마 길리에서만도 500명은 몰려올 꼴세. 그중 몇 명은 집을 지켜야겠군요. 마던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또 물었다. 자네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서쪽으로 양떼를 옮기러 가셨어요. 화재가 일어난 곳으로부터 약 8km쯤 떨어진 곳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행히 지금까지는 염려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매기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흡사 전쟁터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여 근처의 나무와 풀들을 잘라버렸다. 이제는 저택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뿐 그 주위는 살벌하고 적막한 모습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큰 화재에 대해 얘기하면서 큰 가뭄 뒤에는 항상 화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뭄 뒤에 나는 불은 풀이 말라있기 때문이었다. 마던킹 씨가 300명의 사람들을 지휘하며 불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나도 1905년에 화재를 맞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지. 무려 15만 에이커였어. 우연히도 재개하는데 15년이 걸렸지만 처음에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지. 이제 밤이 완전히 대지를 뒤덮었지만 서쪽 하늘에는 상스럽지 못한 찬란함이 하늘과 땅을 밝히고 있었다. 불을 끄는 남자들의 모습이 매기의 눈에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날뛰는 자그마한 난쟁이들 같았다. 비참한 광경이었다. 매기, 우린 지금 소풍을 나온 것이 아니잖니. 피의 외침에 매기는 마지못해 돌아섰다. 2시간쯤 지나자 불을 끌어갔던 사람들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피로도 풀고 마실 것을 가지러 온 것이다. 그들은 빵과 맥주를 마신 뒤 다시 불과 싸웠다. 화재 속에서는 누가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했다. 매기는 음식을 가지러 부엌과 식당 사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지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불길의 속도는 시속 60에서 140km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 폭우가 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불길은 드로이다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었다. 피이는 마던에게 럼주를 한 잔 권했다. 그는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지휘하며 불길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난 바보인가 봐요.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다 싶을 때 자식들이 어찌 될까 하는 것과 아름다운 집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내 바느질 그릇이 타버리면 어떻게 하나만을 걱정하니 말이에요. 피이가 명랑하게 말했다. 여자란 그런가 봅니다. 1905년에 있었던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때 불이 났을 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말렸는데도 아내는 집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무엇을 들고 나오잖아요. 무엇인가 봤더니 자수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집을 다시 장만하자
우리 마누라는 자수판을 제일 먼저 만들더군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가 봅니다. 아주 구식이에요. 고개를 흔드는 것이 여자란 알다가도 모를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전 이제 가야겠어요. 나랭강까지 불이 번졌을 겁니다. 어쩌면 앵구스인지도 모르고요. 마던, 그렇게 멀리까지 불이 번졌을까요? 틀림없어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 후 사흘 동안 불길은 더욱 거세져 대지를 황폐화시켰고 인간의 재산을 마구 짓밟아 버렸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드디어 불길이 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불길은 드로이다 목장에 큰 상처를 남겼다. 불이 꺼지기 전에는 누구도 패디의 소식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패디가 분명히 동쪽으로 피신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비가 6시간째 내리고 있었으나 패디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서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다짐했으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다. 지금쯤은 돌아오셔야 하는데 웬일일까요? 보부는 초조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보부 형, 어떻게 생각해? 잭이 물었다. 우리가 나가서 찾아봐야겠어. 부상이나 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 놀라서 낙마하셨을지도 모르지. 하루 정도 지내실 양식은 가지고 계셨지만 사흘이면 문제가 있어. 굶어서 돌아가시진 않겠지만 아무튼 너무 소란은 떨지 말고 오늘 저녁 때까지 찾지 못하면 길리의 수색대에 요청해야겠다. 피인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인해 무섭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찾아놨어야겠다. 도저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보부가 만류했다. 아버지가 부상이라도 입으셨다면 더욱더 내가 필요하단다. 그리고 매기와 함께라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말은 매기의 것을 타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두 총과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떠나야 해요. 그들은 말에 올라타고 들판의 중심부로 달려갔으나 온통 까만 석탄재만이 보일 뿐 대지의 표면에서는 조용히 증기가 솟아올랐다. 그들은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여기저기에 구릉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가축들을 태운 잔재였다. 보부와 매기가 선두에 서고 잭과 휴이를 중간에 피이와 스튜어드가 뒤에 섰다. 보부는 불이 발생한 지점에 이르자 말을 멈추고 모든 사람에게 지시했다. 여기서부터 수색해야겠다. 나는 서쪽으로 곧장 갈 테니 누구든 아버지를 발견하면 총을 3번 쏘아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즉시 그 신호로 공포를 한 방 쏘는 거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3방을 다시 쏘아라. 그 후 5분마다 3방씩 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접근해 가도록 하자. 발견한 사람은 계속 한 방씩 쏘며 기다리면 돼. 그는 계속했다. 어머니와 매기는 북서쪽으로, 잭은 남쪽으로, 휴이는 남서쪽으로 향해라. 그리고 스튜어드는 북쪽 경계선을 따라가거라. 주의할 것은 아버님이 총을 갖고 계시지 않으니 목소리를 찾도록 해라. 절대로 총소리를 내지 말고. 그럼 행운을 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이 맡은 방향으로 흩어져 갔다. 그들은 점점 작은 점으로 변해갔다. 스튜어드가 800m가량 전진했을 때였다. 그가 본 것은 패디의 말이었다. 큰 나무에 매여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숫덩이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2마리의 개가 새까맣게 타주고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말 한 장에서 총을 빼들었다. 그의 입술에서는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근처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말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통나무 곁으로 접근하자 인간의 형체 같은 것이 보였다. 등을 땅에 대고 누워 있었다. 2팔을 벌리고 있어 하늘에 호소하는 듯했다. 눈 없는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었고 숫덩이로 변해버린 손가락은 허공을 붙잡다 지친 것 같았다. 잠시 동안 스튜어드는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총구를 하늘로 향하고 공포를 쏘았다. 2번, 3번. 멀리서 응답하는 총소리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매기에게서 응답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2번째로 장전을 하고는 계속 공포를 발사했다. 그는 잭과 휴이의 응답, 보부의 응답, 그리고 어머니의 응답을 들었다. 그는 몸을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가 북쪽 느티나무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놈은 집재만한 덩치였고 짧은 다리로 고개를 숙이며 돌진할 태세였다. 총성이 그놈을 흥분시킨 것이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쪽을 향해 서 있다가 돼지고기 삶는 냄새 같은 것을 맡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총을 집어들었으나 총알이 한 알밖에 없는 것을 알았다. 돼지는 흥분한 눈을 하고는 꼼짝도 않고 있었다. 스튜어드는 재빨리 장전을 했다. 그러자 멧돼지는 비호같이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지체할 사이도 없이 멧돼지의 가슴을 겨냥하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스튜어드는 멧돼지의 이빨에 엉덩이를 받쳐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빨에 찔린 부분으로부터 피가 용솟음쳐 나왔다. 총알을 맞은 멧돼지는 스튜어드의 쓰러진 몸을 타고 앉아 사납게 물어뜯으며 몸과 얼굴을 짓밟았다. 그는 이 악몽 같은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는 다가올 운명에 대해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네요. 어머니. 아련한 의식이 그의 가슴을 스치고 있었다. 스튜어드의 총성이 그쳤는데요. 매기는 총성이 난 방향으로 말을 몰아가면서 피이에게 걱정스럽게 말했다. 글쎄, 우리가 모두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나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잭과 보브였다. 매기와 피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어머니, 여기 계셔야만 해요. 보브가 피이에게 말했다. 잭도 매기의 팔을 잡았다. 여자들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감했다. 아버지는... 피이는 평상시에 그녀답지 않은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어요, 어머니. 스튜어드도요. 아니, 스튜어드를 찾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오, 하느님, 그럴 리는 없지. 무슨 일이냐. 설마 둘 다. 그럴 리는. 아버지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셨어요. 스튜어드는 총성에 놀란 멧돼지에게 기습당한 모양이에요. 총을 쏘았는데도 그놈은 스튜어드를 받아넘기고 그의 몸 위에 떨어져 질식시켜버렸어요. 매기는 비명을 지르며 잭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피이는 눈물이 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구나.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를 들어 보브에게 말했다. 보브,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난 너의 아버지의 아내며 스튜어드의 엄마가 아니냐. 어느 누구도 나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 보브와 피이는 참혹한 현장으로 걸어갔다. 그제서야 휴이가 나타났다. 휴이, 너는 어머니와 보브 형의 뒤를 따라가라. 나와 매기는 드로이다로 가서 마차를 가지고 와야겠어. 잭이 매기의 팔을 놓아주며 말했다. 매기, 어서 가자.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처리해야 해. 빨리빨리 행동하자. 매기는 집에 머물러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스미스 부인이 곁에서 위로하고 있었다. 매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진흙길을 헤치고 누가 온 것일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렐프 신부였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은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미스 부인, 들어가도 됩니까? 신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나, 신부님,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스미스 부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클리어리 부인께서 전보를 치셨더군요. 일상 사무적인 것이었지만요. 휴가가 주어져서 비행기를 탔는데 길리에 착륙하고 보니 길리도 그렇지만 드로이다 목장의 아름다움이 생각나서 짐을 와트킨 신부에게 맡기고 만사를 제치고 이 빗속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우시면 안 되죠. 자, 눈물을 거두세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군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었군요. 패디와 스튜어드가 죽었어요. 순간 렐프 신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스미스 부인을 옆으로 젖히며 매기를 찾았다. 매기는 어디 있어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응접실에 있어요. 클리어리 부인은 아직 사고가 난 곳에 있어요. 잭과 톰이 시체들을 운반하러 갔어요. 신부님,
저도 하느님을 믿지만 이럴 땐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래프 신부의 귀에는 매기가 어디 있다는 말만이 들렸다. 매기. 그는 방에 들어서자 젖은 손으로 매기에게 다가가 기도하듯 무릎을 꿇고 매기의 찬 손을 힘껏 잡았다. 매기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래프의 젖은 셔츠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하여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래프가 온 것이다. 매기, 자, 나 때문에 옷이 다 젖겠다. 래프 신부는 자신의 볼을 매기의 머리에 댄 채로 속삭였다. 상관없어요. 마침내 오셨군요. 그래, 매기의 가족들에게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였지. 그런데 아버님과 스튜어드는 어떻게 된 영문이지? 아버지는 불길을 탈출하지 못하셨어요. 스튜어드는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만 멧돼지가 그를 덮쳤어요. 잭과 톰이 데려오려고 갔어요. 그는 매기를 아기처럼 흔들어 주다가 매기가 고개를 들자 아무런 생각도 없이 키스했다. 그것은 욕망에 뿌리 박힌 그런 혼란의 키스가 아니라 하나의 성례였다. 매기, 난 너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나는 성직자야. 네, 알아요, 랠프. 그는 대주교에게 전화를 걸어 늦어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마던킹과 통화했다. 새벽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에야 시체가 개울 저편에 도착했다. 랠프 신부는 말을 타고 개울을 건너가 일행을 맞이했다. 그는 패디나 스튜어드에게는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며 기름을 바르고 나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시체에 키스했다. 오르어크의 두 아들이 자진해서 관을 짜겠다고 나섰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몰려들어 저택에 가득 찼다. 여자 조객들은 하나도 없었다. 길이 그만큼 나빴기 때문이었다. 피이는 수면제를 먹고서야 패디와 함께 쓰던 침대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두 개의 관을 치장할 꽃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번 화재로 꽃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랠프 신부는 장황한 찬사를 하지 않았다. 마던킹이 조객을 대표해서 간단한 조사를 낭독했다.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고 이어서 진혼 미사에 들어갔다. 시체를 묘지로 옮기는 순간이 되자 너도 나도 관을 들겠다고 나섰다. 모든 것이 카슨 부인 때의 장례식과는 정반대였다. 장례식이 끝났다. 조객들은 우비를 입고 드로이다를 떠났고 랠프 신부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피이를 만나러 갔다. 피이, 괜찮겠어요. 그녀의 침착하고 가라앉은 표정을 보게 되자 랠프는 섬뜩해서 눈을 감았다. 신부님, 저는 괜찮아요. 정리할 장부도 있고 아들도 5이나 있죠. 프랭크까지 하면 6이지만 그 녀석은 포기해야죠. 참, 지난번 프랭크에 관한 일은 제가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애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래프는 피이의 모습에서 등대를 생각했다. 거대한 섬광이 반짝이다가 오랫동안 조용히 꺼져 있는 등대를. 피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다시는 제 눈물을 보시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몸을 경련하듯 떨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신부님. 이틀 전에야 난 패디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껴 그가 돌아오면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아무도 당신의 고통은 모를 겁니다. 랠프 신부는 불쑥 말을 돌렸다. 나에게 약속하세요, 피. 무슨 말씀이신데요? 매기를 잘 돌봐주세요. 사교적인 모임에도 내보내고 춤도 추게 하세요. 그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분위기에서 생활하게요. 오늘 보니까 모든 남성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더군요. 이해하시겠어요? 신부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그는 한숨을 짓고 그녀를 남겨두고 나왔다. 매기는 마곡간으로 랠프와 함께 걸어갔다. 신부님, 제가 뭘 찾아냈는지 아세요? 그가 떠날 준비를 마치고 허리를 펴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한 손엔 분홍빛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전 이걸 뒤쪽 물탱크 밑에 덤불 속에서 찾아냈어요. 화재에 별로 열기를 받지 않았고 비에도 무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 드리려고 땄어요. 그는 엉거주춤하게 손을 내밀어 반쯤 핀 꽃을 받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매기,
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매기를 기억하기 위한 추억거리는 필요가 없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하지만 간직하는 추억거리는 때때로 현실감을 주죠. 그녀가 고집을 부렸다. 이걸 꺼내서 보면 신부님은 잊어버릴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되죠. 제발 받으세요, 신부님. 내 이름은 렐프야. 그가 말했다. 그는 작은 영성체 가방을 열고는 그의 유일한 소유물이며 비싼 진주모로 장정을 한 커다란 미사 전설을 꺼냈다. 13년 전에 그가 서품을 받았을 때 죽은 그의 아버지가 준 것이었다. 커다랗고 하얀 두톤 리본이 끼어있는 페이지가 저절로 펼쳐졌고 그는 몇 장을 더 넘기더니 장미꽃을 넣고는 책을 덮었다. 나에게도 추억거리가 받고 싶겠지, 매기. 네, 그래요. 난 매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난 매기가 착하고 친절한 남자와 결혼하길 바래. 나에게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아. 솔직히 난 절대로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 이해하겠니? 나를 잊어버려, 매기. 그는 드로이다를 떠나갔다. 매기에게는 작별의 키스도 하지 않은 채. 30시간이 지난 후 렐프 신부는 파팔리케이트 대주교의 방으로 들어섰다. 셔츠와 승마복 차림으로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제 모습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렐프, 사과할 것 없네. 발랄한 자네의 모습이 바깥 세상을 느끼게는 하지만 낭만적으로 보이는군. 이 복장은 길리에서는 누구나 입는 것입니다. 옷을 미처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 로마로 부르면 자네를 데리고 가겠어. 그곳에서 아마 군계 일하게 될 걸세. 그런데 그곳의 사정은 어떻든가. 처참한 상태입니다. 자네가 좋아하던... 네, 그렇습니다. 그 집안 사람 모두를 사랑하나 아니면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나. 대주교는 렐프의 핵심을 찔렀다. 모두를 사랑합니다만 제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맥이라는 소녀입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많아서 그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 애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맥이는 몇 살인가? 아마 20살쯤 될 겁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사교장에도 보내고 남자들과 교제시키겠다는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예쁜 아가씨가 드로이다에서 썩는 것은 아마도 수치가 될 것 같아서죠. 대주교는 아무 말이 없었으나 무언가 눈치채고 있었다. 로마라는 말과 매기에 대해서 말할 때 빛나던 렐프 신부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아무리 필요해도 내 말을 듣고 가야겠네. 자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티칸에서 새로운 소식이 왔다네. 내가 교황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었지. 그런데 자네가 돌아온 오늘 우연히 회신이 도착했군. 이제 자네는 드브리카사르 주교라고 불릴 걸세. 렐프의 졸리는 듯한 눈이 반짝 빛났다. 그 눈 속에는 희열이 넘쳐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한박 웃었다.